2020년 11월 27일 오전 테헤란 외곽의 고요한 압살라바드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란 핵 프로그램의 총책임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승용차가 신호등 앞에 멈춰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평범한 트럭 위에 숨겨진 기관총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움직이며 방탄 승용차를 향해 정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트럭 내부에는 저격수도 운전수도 없었으며 오직 인공지능과 위성 신호로 제어되는 자동 기관총만이 차가운 금소금을 내뿜으며 공포의 21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전례 없는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지목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한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암살 사건으로부터 불과 5년 뒤인 2025년 이스라엘은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이란의 수도와 핵심 시설을 직접 폭격하기에 이릅니다. 수천 명의 인명이 살상되고 핵시설이 불타는 참혹한 광경 속에서 세계는 도대체 왜 이 두 나라가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는지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긴밀한 전략 동맹이었으며 서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우방국으로서 강력한 결속력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호 파멸적인 증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무려 500년 전의 장대한 고대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고대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했을 때 그는 정복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비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의 비정한 관습대로라면 패배한 민족은 노예가 되거나 강제 이주를 당해야 했으나 키루스 대왕은 인류 역사에 남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바빌론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던 수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즉각 전원 해방하고 그들이 그리워하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귀환을 허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키루스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 예산에서 직접 부담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의 고유한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예산까지 지원한 사례는 고대 문명 전체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 역사와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이 이방의 왕인 키루스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구원자라고 기록하며 그를 유대 민족의 가장 위대한 은인으로 칭송했습니다. 키루스 대왕의 통치 철학이 새겨진 점토 원통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으로 인정받아 현재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유엔 본부에도 그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 땅은 유대 민족에게 500년 전부터 원수의 땅이 아니라 생존과 희망을 선사한 은혜로운 땅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과 우호적인 감정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20세기 중반 중동의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도 실제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이집트와 요르단 등 아랍연합군이 국경을 넘어 침공했을 때 이란의 팔라비 왕조는 그들의 전쟁 요구에 결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이란은 터키에 이어 이스라엘을 공식 국가로 인정한 두 번째 무슬림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아랍 세계 전체의 반발을 무릅쓴 역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두 나라의 협력은 단순히 외교적 관계를 넘어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군사 및 경제적 동맹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로서 이스라엘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되었고 이스라엘 방산 기업들은 이란 군대에게 선진화된 무기 체계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양국은 이란의 원유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직접 연결하는 에일라트 아슈켈론 송유관을 공동 건설하며 중동의 에너지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랍 국가들이 통제하던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여 이란의 원유를 이스라엘 영토를 통해 유럽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핵심적인 전략 인프라로서 기능했습니다. 당시 테헤란 시내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두 도시를 잇는 항공 직항 노선이 개설되어 인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보 분야에서도 이란의 사바크와 이스라엘 모사드는 소련의 스파이망을 공동 추적하며 국가 안보에 직결된 핵심 첩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긴밀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협력의 배경에는 냉전이라는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소련과 아랍 급진 세력을 동시에 견제하려던
미국의 고도로 설계된 전략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의 두 기둥으로 삼는 트윈 필러스 전략을 설계했고, 이스라엘은 이 구도 안에서 이란과의 협력을 생존의 열쇠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에게 포위된 극한의 고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변국인 이란, 터키, 에티오피아와 동맹을 맺어 아랍 세계를 역포위하는 주변부 동맹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시의 이란은 단순한 우방국이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 걸린 생존 전략의 핵심 축이었으며, 이러한 비밀스러운 협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1977년 이스라엘 국방부와 이란 제국군 사이에서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극비 군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그 코드명은 바로 프로젝트 플라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당시 양국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란이 미사일 개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든든한 물주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완벽한 분업 구조로 프로젝트는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수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숙적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같은 핵미사일을 함께 설계하고 꿈꾸던 동지였다는 사실은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500년의 우정과 30년의 전략적 동맹을 바탕으로 진행되던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불과 2년 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중단되었습니다. 1979년이란 전역을 휩쓴 혁명의 불길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신뢰와 협력의 틀을 단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며 중동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팔라비 국왕은 분노한 군중들을 뒤로 한 채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서 전용기에 몸을 실었으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이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치료를 위한 출국이라고 발표되었으나, 그가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사람들은 이란의 미래에 대해 거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이 떠난 지 불과 16일 뒤인 2월 1일, 14년간의 기나긴 망명 생활을 마친 76세의 노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며, 호메이니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호메이니의 혁명은 단순한 지도층의 교체가 아니라 이란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세속적 왕정에서 엄격한 신정체제로 뿌리부터 뒤바꾼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추진되어 온 서구식 근대화와 여성 교육 확대, 서양 대중문화와 음주 허용 등은 혁명과 함께 하룻밤 사이에 금기시되는 죄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혁명재판소는 구체제의 주요 인사 수백 명을 즉결 처형했으며, 서방 국가들과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외교적 동맹 관계는 일방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정정부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중의 시선을 밖으로 돌릴 수 있는 명확하고 강력한 외부의 적을 설정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호메이니는 미국을 큰 악마로,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로 명명하며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이슬람 혁명 정신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만이 이슬람 신앙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강력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테헤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은 즉각 폐쇄되었고, 압수된 건물은 이스라엘의 숙적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일에게 상징적으로 넘겨졌습니다. 양국이 공들여 건설했던 에일라트 아슈켈론 송유관의 이란 내 운영은 중단되었으며, 비밀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 플라워 역시 차가운 폐기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중동의 안보를 지탱하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맹은 불과 몇 주 만에 공식적으로 소멸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이란 학생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여 외교관들을 444일간 인질로 잡는 사태가 벌어지며,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현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외교 공관 불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은 서방과의 금융거래 및 무기 구입 통로가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사방이 차단된 채 홀로 남겨진 이란에게 1980년 9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기습적인 침공은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최악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8년간 이어진 처절한 전쟁터에서 이란군은 무기가 없어 고전했고, 이라크가 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무기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악마라 부르던 이란 지도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악마에게 손을 내밀어 무기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1985년부터 2년간 이스라엘은 미국 레이건 행정부와 공조하여 이란에게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호크 방공 미사일을 비밀리에 공급하는 극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세계를 뒤흔든 이란 콘트라 스캔들로 혁명의 언어와 전략적 현실이 얼마나 모순적인 논리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군인들은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보내준 미사일을 손에 쥐고 적군을 향해 발사해야 했습니다. 1988년 전쟁은 끝났지만 이란은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처참하게 파괴된 경제라는 가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며 적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때부터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주변국의 무장 세력을 키워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이른바 비대칭 전쟁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전략가들은 직접적인 전면전 대신 주변국의 대리 세력을 육성하여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이 전략의 첫 번째 실험은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이란 쿠드스군 요원들이 레바논 동부 백화 계곡으로 은밀히 침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시아파 무장 세력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고 자금을 지원하며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훗날 중동을 뒤흔든 헤즈볼라의 탄생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헤즈볼라는 폭약 6톤을 실은 트럭을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막사로 돌진시켜 241명의 미군을 사살하며 비대칭 전술에 가공할 위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본 미군은 결국 레바논에서 철수했고 이는 비대칭 전술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음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는 단순한 무장 단체를 넘어 레바논 내에서 정치, 사회, 군사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중동 최대의 비국가 행위자로 성장했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는 이란제 대전차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전차를 격파하고 지대함 미사일로 해군 함정에 타격을 가하며 전면전을 치러냈습니다. 한편 이란은 종교적 분열을 뛰어넘어 순니파 조직인 하마스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슬람 내의 뿌리 깊은 종파 갈등조차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무색했습니다. 7세기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일 400년 동안 이어진 순니파와 시아파의 신학적 장벽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 아래 이란에 의해 실리적으로 돌파되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에게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고 이슬람 지하드 요원들에게는 직접적인 군사훈련과 미사일 제작 기술을 전수하며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의 가시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여 200명 이상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납치하는 참극을 일으켰으며 이 작전의 배후에는 이란의 오랜 조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정보 당국은 이란이 이 끔찍한 기습 작전에 어느 수준까지 사전에 개입하고 승인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하마스의 교신 내용과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 중입니다. 예멘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이란제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여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며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2%를 담당하는 핵심 항로인 홍해가 마비되자 글로벌 해운사들은 안전을 위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는 장거리 항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운항거리가 40% 이상 늘어나고 해운 운임이 폭등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물류 비용은 결국 전 세계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또한 이라크 내의 시아파 민병대들은 이란 쿠드스군의 지휘 아래 드론과 로켓으로 미군 기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하도록 끊임없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이란부터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이 무장 세력들의 거점을 연결하면 이란이 자랑스럽게 부르는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는 거대한 지상 통로가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자신들을 고립시키려는 포위 전략으로 규정하며 이란이 단 한 발의 총도 직접 쏘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 자원을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대리전 구도의 이면에서는 양국 간의 갈등을 물리적 충돌을 넘어선 차원으로 끌어올릴 보다 은밀하고 파괴적인 기술 전쟁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엔지니어들은 외부의 물리적 타격이 전혀 없음에도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가 연달아 오작동하며 파괴되는 기괴하고 불가사의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원인은 나중에야 밝혀졌는데 이는 스톡스넷이라 불리는 단순한 해킹 이상의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사이버 무기였습니다. 수백만 줄의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진 이 공격은 나탄즈 핵시설 내부 구조를 정밀 타격하여 원심 분리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했고 이란의 핵 개발을 최소 2년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이란이 멈추지 않자 이스라엘은 다음 수단으로 핵과학자들에 대한 암살 작전을 개시했으며 2010년부터 테헤란 도심에서 주요 과학자들이 원격 폭탄과 자석 폭탄에 의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이란 핵탄두 소형화 프로그램의 총설계자이자 이란의 오펜하이머라 불렸던 모센 파크리자데가 위성 제어 무인 기관총에 의해 심장부에서 사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 이 암살 사건 이후 분노한 이란 의회는 보복 조치로 우라늄 농축 수준을 기존보다 훨씬 높이는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며 핵 행보를 가속화했습니다. 2015년 이란은 서방 국가들과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받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인 JCPOA를 체결했으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탈테러 합의는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우라늄 농축 수준을 민간 목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60%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는 무기급 수준인 90%에 매우 근접한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2025년 6월 초 이란이 단 일주일 안에 핵폭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양의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 비확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식 결의했습니다. 미국이 통보한 핵 협상 기한이 만료되자마자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개시하며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전역의 100곳 이상을 맹렬히 폭격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나탄즈 핵시설의 핵심 지하시설이 파괴되었고 현장에 있던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를 포함한 군 지휘부가 대거 사망하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며칠 뒤 미군의 B-스텔스 폭격기가 추가 공습을 감행하자 이란은 탄도미사일, 일-영여 발과 드론 천여 대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례 없는 대규모 보복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12일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란이 공습 직전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농축 우라늄의 행방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남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12일 전쟁은 끝났지만 두 나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때 핵미사일을 함께 설계하던 두 나라가 서로의 심장부를 폭격하는 숙적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6년이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이 얼마나 냉혹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갈등을 종교전쟁이라 부르는 이들은 이란이 왜 신학적으로 적대적인 순니파 하마스를 무장시켰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이념 갈등이라 부르는 이들은 이란이 왜 이스라엘 무기를 샀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신념의 충돌이 아니라 오직 생존과 지배를 위한 권력의 게임이었으며 그 결과는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거쳐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이 봉쇄되고 물류 거점이 마비되는 지정학적 위기는 정치가 경제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뼈아프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500년 전의 은인에서 30년의 동맹으로 그리고 다시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겨누는 악마가 된 이 잔인한 역사의 순환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경고합니다. 지정학적 충격은 언제나 멀리 있는 나라의 이야기처럼 시작되지만 그 파급력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과 지갑에 가장 나중에 그러나 가장 확실한 타격으로 도착하게 마련입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게임이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